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미국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예. 가장 주목할 것은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여기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김영현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위협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톤이 낮춰졌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없애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대신 완전히 없애는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상응해서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하고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구두 합의했던 부분을 명문화하겠다. 예. 오늘의 플러스 트럼프 2기의 대북 정책 그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곧 있으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대북 정책 방향 크게 바뀔까요? 예,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수락 연설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 잘 지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최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트럼프 2기 그 인수팀에서 나온 발언인데 지금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취임 직후에 곧바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각보다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북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은 아마 핵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속하게 만난다는 건 그만큼 뭔가 빠르게 정리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서두른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당연히 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최대 관심사였던 북핵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결국은 2019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대 이슈는 미국의 관심사는 북핵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북핵 관련한 협상 내용들이 전개됐었고 그게 왜 관철되지 않았는지도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당시만 해도 미국의 관심사는 북핵 문제였지만 또 반대로 북한의 관심사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서로 맞교하는 내용들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겼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북미 수교 그리고 북미 수교의 이제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준 대사급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네. 그 다음에 평화 체제의 또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종전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상징적인 평화선언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비핵화도 역시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영변 핵시설을 둘러싼 완전한 폐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듬해 열렸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폭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건데 북한은 이제 영변 핵시설만을 고집을 했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있는 핵시설까지도 없애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결렬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미 군사 훈련들 이런 것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거 아닌가요? 실제 그 부분은 이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알려진 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의 구두 합의 사항으로 북한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핵실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대규모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통 이제 3월과 8월 달에 하는 대규모 기동훈련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는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2기 때도 이 안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그 전보다 ICBM이라든가 이런 기술 확보가 더 진일보한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군사연합훈련이라는 게 꼭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둘 다 이걸 버릴 수 있는 패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면 협상이 잘 될까요? 지금까지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예. 조금 이제 과거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일단 먼저 북한에 관해서 본다면은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또 실제로 금년에 이제 7월과 8월에 발표됐던 미국 민주당과 그다음에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예. 원래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CVID라는 원칙하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빠졌고요. 가장 주목할 것은 지난 10월 말에 열렸던 한미 SCM,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오스틴 국방장관과 또 우리 김영현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김영현 국방장관이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위협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톤이 낮춰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단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완전한 해결 이게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로 둘 수는 있지만 우선은 영변핵 시설을 완전히 해체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직접 위협이 되는 부분은 북한의 핵탄두 자체보다도 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화성포 19형이라고 해서 최신형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수도폭탄이라도 실리면은 워싱턴이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북한의 영변핵 기술을 없애고 플러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대신 완전히 없애는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다면 예. 미국은 여기에 상응해서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하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구두 합의했던 부분을 명문화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했던 핵 수단을 이제 제거하기. 다시 말하면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여기서 이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SLBM을 한국에 출항시키지 않겠다. 네. 이런 몇 가지 약속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쉽게 정리 한번 해보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개발만 중단하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대한 어떤 타격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양보해라. 그럼 핵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다는 걸 용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한 핵의 완전한 포기는 일단 약속은 하되 선언적으로 약속을 하되 네.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이 이제 체제 안전을 이제 확인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과도적으로 이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게 혹여나 남한의 전술적인 핵자산을 미국이 갖다 놓기 위해서 그래서 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군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전술적 핵자산이 남한에 놓여지려는 뭐 전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토식 핵공유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토 유럽 회원국에 이제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미국과 또 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네. 현재 NPT 하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미군이 가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이 공유하려면은 한국이 NPT에 가입한 상태면 안 됩니다. 네. 유럽의 경우 그게 가능했던 것은 NPT 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서유럽에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핵공유 원칙이 합의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하지만 한국이나 또는 일본에서 나토식 핵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이 먼저 NPT 탈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는 커다란 핵 정책이 이제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아마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NPT를 우리가 탈퇴하지 않아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핵 전술 관련한 무기들은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 그 얘기도 되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확장 억제력을 이제 제공한다 약속을 예.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매년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작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핵 투발 잠수함이 이제
한반도에 수시로 기항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예. 실제 작년, 금년에 이제 실제로 한반도에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더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언제라도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이제 이 부분들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또 북한 핵 문제에서 이른바 현재와 미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 또는 추가적인 이제 핵시설이 또 포함되겠죠. 이 부분을 제거한다면은 미국 입장으로서 본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 확장 억제력이라고 하는 이제 약속은 하되 네. 실제로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다 놓는 것은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확정되니까 중국이 크게 반발했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압박을 이기고 협상에 나와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당시를 복귀해 보면은 2018년 이제 3월 5일 날 우리 이제 정용 그다음에 서훈 우리 측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권유라고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외에도 북미 정상회담에 용의가 있다라고 밝혀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3월 6일 우리 측 대표단이 서울로 돌아온 뒤에 미국 측하고 이제 협의를 했고요. 결국 3월 9일 날 마치 이제 북한에 파견됐던 특사단들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중국이 발끈한 거죠. 네. 그동안에 이제 한 7년 정도 북한과 중국 간에는 정상 간의 교류가 없었고 또 특사 교환 때도 상당히 냉랭한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격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과 미국과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네.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카드가 있습니다. 뭔가요?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하에 따르면은 현재 그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중요 400만 배럴, 네. 그다음에 정제유 50만 배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일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전량을 다 중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에서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준비차 이제 스웨덴을 방문해서 외상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국 측에서 리용호 외상을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경고를 했죠. 만약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과 협의하지 않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유와 정제유를 중단하겠다, 공급을 중단하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바로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5일 날 바로 이제 북경을 방문했죠. 당시 이 발언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내에 베이징의 동지들이 나를 이렇게 성대하게 맞을 준비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당시 북중 정상회담이 급조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사사건건 중국과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제 배후에서 개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는 중국을 약간 배제하는 모양새를 추구하면서까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뭐랄까요, 다시 관계 정상화 이걸 추구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진짜 체제를 개방적으로 개선해서 세계 사회로 나오려는 진정성 있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김정은 위원장만 해도 그 전에 이제 핵이 없는 상태에서 몇 차례 북미 정상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했는데 미국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세계 유일 패권 체제를 유지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북한이 경제 개선이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그 북한을 도와줬던 사회주의 체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긴 한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반미 지도자들을 제거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모두 다 반미 지도자들이 제거된 이후에야
국가 간의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또는 그 앞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받아줄 수가 없다고 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미 협상용으로 네. 핵을 보유하고 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미국이 움직이지 않겠나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예.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에 북미 대화가 이제 재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북한이 원했던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교수님 말씀 다 듣고 보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체제 안정도 있겠지만 미국의 관심을 좀 사서 교섭 카드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그렇게 어느 정도 미국 대통령을 정상회담 테이블까지 이끌어냈고 그럼 본인들이 연변 핵시설부터 다 포기하고 대신 경제적으로 뭔가를 더 득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선 도대체 북한이 뭐가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결국 회담 결과가 성사되지 못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오랜 불신입니다. 가장 그 큰 것이 네. 불신이고요. 미국이 이제 대북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네. 4월 말경에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했는데 대북 초강경파 그냥 강경파 정도도 아니고 초강경파라는 존 볼턴을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판이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기용하게 된 데에는 또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작용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고 그 직전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중국과 그 손을 잡고 미국, 한국을 압박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배후에 중국을 등에 업고 나온다면 우리도 초강경파들을 기용해서 북한을 단순히 압박하겠다. 순순히 하지 않고 압박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이미 그때부터 약간 이제 판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아직 내각이 다 꾸려진 건 아닙니다만 슬슬 이름 나오는 분들의 명칭 등을 들어봤더니 다 강경파들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도 대북 관계는 좀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하원 의원이 월츠 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강경파들입니다. 예. 근데 강경파도 있고 요번에 이제 대신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알렉스 웡도 있는데 사실은 이분도 북미 협상 경험은 있지만 강경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가 결코 이제 온건파라든지 이렇게 만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진영 자체를 보면 강경파인데 다만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있냐 하는 게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본인 말로는 처음에는 이제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휴전을 성사시키겠다 했다가 예. 지금 살짝 말을 바꿔서 이제 취임 후 24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지금 손을 내밀고 있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한편 강경 입장이 있지만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협상에 손을 내밀냐 하면 결국은 모든 타겟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해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해서 그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핵 합의를 깨고 북한에 대해서도 초자면에 최대 압박을 주장했었는데 이러다 네. 보니까 중국의 힘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루비오도 그렇고 월츠도 그렇고 다 강경파긴 한데 이게 주로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가진 사람들. 예. 알렉스 웡도 이제 원칙주의자긴 하지만 일단 북한 핵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을 지금 기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듯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고 또 북한 문제도 뭐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도 뭐 완전히 뭐 한국을 고립시킨다기보다는 결국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를 만들어 놓는다면 적어도 주한미군도 일정 정도 빼서 지금 이제 취약한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포위망을 강화하는 데 이제 방침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교수님 덕분에 좀 명쾌하게 이해하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 새로운 변수가 하나 대두된 게 바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입니다. 이 이슈도 사실 미국이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북한이 이렇게 움직인 이유도 궁금하고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이제 미국과 협상하거나 남북 대화를 하려고 할 때마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그 지원. 목을 쥐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항상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2018년도에도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러시아 카드가 이제 중요하게 작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동안에 보면은 자신들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타협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제 테러전에서의 협조 그리고 이제 기후 협약 문제에서 중국이 협력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미국이 중국에 가해지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배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카드로 삼아서 결국 미국과 타협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마침 등장한 것이 이제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동병상련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미 이제 서방 진영과 완전히 벽을 쌓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북한과 같은 입장에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등질 나라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더군다나 러시아는 이제 과거에 북한에 제공했던 110억 달러의 차관 가운데에서 100억 달러를 탕감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10억 달러도 실제로는 이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러 경제 사업이 있을 때 그 돈으로 대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관대한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러시아는 그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 카드 또 협력 카드로 압박을 할 경우 언제라도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작년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또 푸틴 대통령이 금년 6월 달에 평양을 방문해서 준 군사 동맹을 이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그 북한이 살아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또 요번에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고립도 있었고 또 지금 바그너 용병 그룹이 지난번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쿠데타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서 제압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대체할 또 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어떤 그 전투병 내지는 이제 그 공병들의 파견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북한을 지금 급박하니까 일부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 이해가 일부 됩니다만 전쟁이 끝나고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어떤 뭐 지금 이제 전투병이라고 할까요? 예. 또는 뭐 여러 형 용병이라고 할 수 있고 의용군 여러 형 성격의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전쟁이 끝나면은 필요가 없겠죠. 예. 그다음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했다고는 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단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꿈꾸고 있는 전후 질서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국제 질서에 다극화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맞서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브릭스라고 이제 새로운 신흥 경제국들의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을 동참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전쟁만 목적이었다면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이대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러시아가 꿈꾸고 있는 전후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비서방 국가들을 모아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질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항하는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가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중국은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의 문제지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심 뭐 달갑진 않을지 몰라도 네. 뭐 공개적으로 중국이 이 문제를 거론할 건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은 뭐 크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브릭스까지 만약에 북한이 가입을 해서 뭔가 친중, 친러 성향을 더 공고히 하는 기조를 가져간다면 그러면 그러한 행태는 북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러시아나 다른 영향력이 올라가니까 북미 간의 협상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예,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키고 예. 또 북미 대화를 하게 되면은 예. 여전히 이제 중국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따돌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난번 발다이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은 실제 그 미국과 러시아가 개선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방위 산업 그 전시회의 이제 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핵무력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과거에도 미국이 손을 내밀었지만 네.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때 예. 어느 정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 중국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면은 또 그만큼 러시아도 북미 대화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야 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돼야 아마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다가 덥석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궁금증이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요. 그 영향력이라는 걸 바탕으로 그 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환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더 뻗어나오는 걸 막으려고 하고 중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강대국이 되다 보니 이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들, 지역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이 동북아 지역도 겹치고 중동주 겹치고 유라시아 지역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이 그러면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룩되게 되면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이번 2기 때도 지금 흐름은 뭔가 중국의 영향력도 좀 약해지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서방에 성큼 걸어가게 될 경우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게 본인들이 원하는 모양새일까요? 근데 지금 아마도 북미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네.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관심사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하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우선 급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는데 만약에 이제 북미 대화가 성사돼서 2019년 2월과 같은 하노이 회담에 그런 유사한 어떤 합의문이 나온다면은 북한은 이제 한 30기에서 50기 정도의 이제 핵 탄두만 갖게 되고요. 네. 이거를 이제 적어도 가까이 있는 뭐 베이징이라든지 또는 서울이나 도쿄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갖는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설사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체 미국의 전략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가 될 수는 없고요. 지역에서 최소한도의 억제를 갖는 정도가 네. 되는데 북한이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이런 최소 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개발도상국의 어떤 노선을 걷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도 이제 그런 핵 억제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
뭐 이런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생활이나 이런 경제력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차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가 미국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네. 제네바 기본 합의 때는 당시에 이제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고 미국이 중유 5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때입니다마는 클린턴 대통령이 막 약속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네바 합의 직후에 바로 중간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공화당한테 뺏겼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생겼는데 다시 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행정부랑 합의하면은 저절로 된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의회가 또 제동을 걸어서 합의가 이행이 제대로 안 됐고요. 네. 또 9.19 공동성명의 경우는 또 중요 100만 톤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네. 일본이 또 납치 문제를 또 제기하면서 20만 톤을 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합의가 또 이행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노이회담 같은 경우는 미 국무부하고는 다 얘기가 됐는데 거꾸로 백악관이나 재무부, 국방부, CIA 같은 데가 반대하는 바람에 실제로 그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초안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네. 초안까지 나와서 그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열차를 탔는데 예. 60몇 시간 걸쳐서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 사이에 미 국무부 안이 폐기가 되고 당시 조엘 모튼이 주장했던 강경안들이 이제 채택이 되는 바람에 결국 하노이 회담이 그 결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바로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태고 예. 설사 잡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정상의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1975년도에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도 관계 개선하는데 한 20년 걸쳐서 국회 정상을 했지만 예. 또 바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호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 관계가 개선되는데 또 한 7, 8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약에 합의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과 맺었던 이런 우호 관계를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으로 달려가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북미 대화가 제기되고 설사 어떤 뭐 합의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행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 또 이 동북아 정세가 그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실제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우리 정부가 또 어떻게 또 미국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북미 대화도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단기간에 당연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국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을 보면 중국 입장에선 북한도 결국 단계적으로 이번에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결국 개혁 개방의 흐름으로 가서 개도국의 트랙을 따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베트남 시장이 중국을 대체하는 성격을 일부 갖게 됐고 그리고 그럼 북한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미국의 영향력도 적지 않게 자꾸 경제적인 파트에서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는 예전과 다른 노선을 가는 국가가 돼버렸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일 수 있게끔 중국이 그거가 과연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할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아마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그 남북 베트남이 뭐 북베트남에서 통일된 네. 뭐 흡수 통일된 상황에서 바로 3년 뒤에 중국군이 이제 그 베트남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이제 베트남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별로 원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개선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러시아 카드를 이용해서 중국의 간섭을 좀 벗어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도 아마도 러시아 카드를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입할 경우 러시아를 통해서 활로를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그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했고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도 얘기하고 트라이펙타라도 하는데 결국 행정부 상하 양원을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2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2년 뒤에 중간 선거가 있게 됐을 때 과연 공화당이 다시 상하 양원을 장악하겠냐 하는 또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역대 그 통계로 보면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내민 소원을 잡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마냥 또 방치했다가는 2년이 지나가지고 트럼프가 상하 양원에서 소수당으로 공화당에 전락할 경우 네. 사실 트럼프가 힘을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이제 조금 북미 관계의 개선에 처음에는 이제 바로 응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면 네. 곧바로 아마 이제 그 트럼프가 내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할지라도 네. 아마 러시아를 발판으로 삼아서 북미다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지난번 기시다 총리도 제안했던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 이런 부분이 이제 작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제 중요한 변수는 또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된다면 우리 정부의 역할 어떤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현재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 한국이 강력히 반대할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평양에서 워싱턴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한국과 협의해야 되고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북미 대화, 북일 대화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아마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는 이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 중시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임 직후에 등장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거라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북 강경론을 취했던 윤석열 정부와 손을 잡고 이른바 이 전략적 무시 정책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좀 다릅니다. 이 거래적 동맹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이제 큰 틀에서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당시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권한 게 뭐냐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이번에 안 되면 2기 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했던 여러 정책들이 하지 못하고 중단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대화 또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반대하더라도 강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네.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예. 될 수 있고 규모 문제에서 6천 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지만 그 이상의 감축 카드를 놓고 압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방위비 분담 카드입니다. 방위비 네. 분담을 지난번에도 5배 올려달라고 그래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 기간 중에 100억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 정부가 다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카드를 놓고 아마 한국 정부를 압박하면서 북미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그 어떤 안보적인 협력 관계 여기에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런 그 주한미군 카드나 방위비 분담 카드로 또 주한 대규모 군사 훈련 중지 카드로 이제 압박을 할 경우가 있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지난번 11월 7일 날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때 뜻밖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을 이제 칭찬하면서 미 군함 건조라든지 보수 유지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금년 4월 달에 미 의회에 보고서가 제출됐는데요. 예. 미국의 해양 전략에 관한 지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에 국무장관에 내정된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이제 월츠 하원의원이 공동 작성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하고 또 군함 건조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할 때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거나 또는 보수 유지 관리하는 사업을 한국이 떠맡으면서 대신 이제 그 북미 대화의 속도 조절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도 일각에서는요, 사실 우리나라 정상과 조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첫 통화를 한 내용도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 어차피 미국의 조선업에 건조할 수 있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역량은 일본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사실 양보받고 또 일본과 협력할 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그만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언급했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예. 현재 뭐 통계가 조금씩 변합니다만은 현재 그 전 세계 네. 조선 건조량이 중국이 한 63%쯤 되고요. 한국이 한 24%, 일본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미국은 1%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요 통계론 본다면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조선업의 종합기술력에서는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이 1위로 넘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한국의 조선 능력이고요. 네. 또 실제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조선업체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도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은 이제 그 방위 산업이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끊임없이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뭐 전차, 뭐 비행기까지 만들고 있지만 일본은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원하는 이런 군함 건조 또 유지 보수 부분에서는 한국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뭐 일본보다는 한국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어떤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지 못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걸 많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도 견제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더 위상을 높이는 수단으로 한국의 핵무장 이거를 이번 트럼프 2기 때는 허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핵무장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핵무장 가능성을 얘기했고요. 네. 근데 그 취지를 보면은 뭐 북한 또는 뭐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거들먹거리면서 툭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이 미국한테 전화해 온다. 근데 방위비도 부담 안 하면서 자꾸 요구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뭐 우리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를 얘기했고요. 네. 또 집권 초기에 미 고위 관리, 국방부 고위 관리가 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언급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가 NPT를 준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핵무장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 핵무장 주장은 가능한데요. 주장은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핵무장은 결코 달갑지 않고요. 또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한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가 지금 30%에 가까이 됩니다. 정확히 아마 29%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이런 핵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한국이 전력 생산의 30%의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한국 산업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동의 없이 핵무장이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변화될 북미 관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외교안보 대북 정책의 그 기조를 180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익을 이제 경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과 손잡고 미국과 손잡으면서 중국을 견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정학적 그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협력은 유지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전에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 한러 관계의 복원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입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향후 대미 외교에서도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당장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북 강경론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선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전환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옛날 사람들이 그대로 바뀐 정책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서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향후 한미 관계도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때 우리나라의 국정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도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이네요. 지금까지 조성열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